예,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인생나눔교실 사업 책임 맡고 있는 장용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참 높고 좋은데 우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멘토, 멘티 기관, 다양한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멘티 기관 같은 경우에 저절로 모집이 되는 것이 아닌 관계로 멘티 기관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많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최근에는 이제 모든 분야에 다 아주 높은 단위의 어떤 목표, 미션 달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를 해도 100점 맞아야 되고 수학도 100점, 또 피아노를 치면 또 일정 수준 잘 쳐야 되고 체육 역시 마찬가지고 뭐든지 이제 열심히 해서 어느 일정 수준 단계에 올라가야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인생나눔교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서로 인생의 선배와 후배가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에 있어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큰 주체가 이제 둘이 있습니다. 멘토와 멘티.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준비된 멘토. 예, 준비된 멘토가 잘 선발되면 이 사업의 반 이상은 성공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멘토 선발이 무척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멘티, 그 멘토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멘티가 이 사업의 큰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좋은 멘토와 그리고 준비된 멘티를 뽑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멘티가 변했다는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멘토가 변했다는 피드백입니다. 우선 멘티가 변했다는 건 저희 멘티 기관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멘티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그렇게 썩 유복하지 않은 환경의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멘토 선생님을 만나서 멘토링 하는 과정에서 3, 4개월 함께 멘토링 하면서 처음에 천방지축 막 뛰어다니고 눈도 잘 마주치려 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멘토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멘티들이 3, 4개월 후에는 이제 눈을 맞추고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하면서 이제 뭔가 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런 피드백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피드백의 경우는 그런 거죠. 실제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실제 멘토링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멘토링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은 무척 훌륭했습니다만 그것을 듣는 멘티들의 경우에는 저래 가지고는 무슨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멘토링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경우 저 가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전혀 제어가 안 돼서 겨우겨우 시간만 이제 게임을 하면서 채우고 지나가는 그런 멘토링도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멘토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멘토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선발되어 온 경우에 어떻게 멘토링을 진행하면 좋을지 사실 좀 막연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막상 이제 1회차 멘토링을 시작한다고 하면 내가 하는 멘토링이 잘하는 멘토링인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하는 더 의구심, 질문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링 가이드북이 내가 이렇게 멘토링하면 되겠구나, 내가 지금 멘토링을 잘하고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의 역할이라고 하면 후배 세대들에게 삶의 경험과 지혜를 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데 정말 잘 나눠주기 위해서는 멘티들이 나 저 멘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다. 저 선생님의 이야기라고 하면 어떤 말이든 내가 함께 공감하고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준비된 멘토라고 하면 그게 멘토의 역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 나눔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개방하는 건데요. 자기를 연다라고 하는 건 자칫 열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아픈 것, 감추고 싶은 것 다 감춘 상태에서 개방은 말은 개방이지만 개방이 아니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그걸 압니다. 저분이 자기를 잘 개방을 하고 본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금세 아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나눔교실은 자기를 개방하는, 자기를 노출시키는 사업입니다. 자기를 개방하고 노출하는 이 일들이
우리 인생 나눔 교실의 멘토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뭐 자기 잘난 점이든 못난 점이든 아무 꺼리낌 없이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그 친구들의 마음을 얻는다, 네. 이야기를 잘한다는 안 될 거고요, 당연히. 네. 네, 저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지혜입니다. 저는 우선 마음을 비워요. 근데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말이나 마음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제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고요. 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친구들을 제 마음의 기준으로 좀 바라보게 되어서 비우는 연습을 하고 그 아이들을 오롯이 저의 마음에 받아냈을 때 또 저도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해서 항상 좀 만나기 전에 그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데, 비운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내가 보는 기준을 버린다는 것과 잘 듣는, 경청하기 위한 비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좀 공통적인 부분들은 아이들이 힘들 때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말을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본인의 마음을 몰라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말을 해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 체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너와 나와의 약속이 잘 지켜진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라는 말도 하지만 그런 태도나 어떤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좀 기다리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럴 때 언젠가는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 언젠가를 좀 기다리는 게 저의 역할이었고, 그렇게 갈등을 좀 해결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는지, 좋아하는지를 좀 옆에서 같이 보는 편이에요. 그 컨텐츠를 보는 것도 참 좋지만 어떠한 관심으로 이거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보는지 그러한 걸 옆에서 계속 들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저희와 다르게 쇼츠라고 하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브이로그를 많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 이면에 뭔가 커피를 주문하는 방법이라든지 공부를 하는 방법을 보면서 아이들이 뭔가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어떤 건지, 아니면 어떤 걸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보면서 요즘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걸 좀 파악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지 정보에 많이 노출되면서 알고 있는 것은 많지만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한 것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는 거는 보기와 다르게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많이 챙겨줘야 하고 더불어서 알려줘야 될 게 맞는 그런 성장 과정의 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멘토링의 종류는 사실 학습 지원이라든지 또래 관계라든지 진로 탐색, 여러 가지 아주 종류가 많잖아요.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멘토링이라고 하지만, 이 멘토링 과정 속에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정서 지원이라든지 마음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녹여져 들어가 있는 멘토링이 가장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 다 이해하겠다가 아니라 그 아이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같이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한테는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멘토님들이 하나의 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소통을 좀 잘 하시면서 진심을 담아서 활동을 하신다면 서로가 알아주는 멘토 멘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준우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아동과 청소년 뭐가 가장 다를까요? 가장 다른 것은 네. 연령이죠. 연령. 나이로 네.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하고, 네. 아동과 청소년을 봤을 때도 사실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영역도 좀 달라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아동 청소년 사업을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아동이 겪는 마음 건강의 문제와 네. 또 청소년들이 겪는 마음 건강 문제를 좀 다르게 보기도 하고, 네. 또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좀 구분해서 하기도 하고, 중고등학생으로 또 보았을 때도 고등학교
이제 한 2학년 이상, 3학년은 청소년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성인기로 들어가는 그런 범주로 좀 보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는데 처음 보는 멘토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과연 소통이 원활할까? 어떠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처음에 그 친구들의 마음을 얻는다, 이야기를 잘한다는 안 될 거고요, 당연히. 네. 경계할 거예요. 경계할 거고, 더불어서 처음부터 친근하게 다가올까? 라는 걸 봤을 때, 한 10에 한 6은 경계하고, 네네. 4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그런 멘토링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선생님들과 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밀력으로 좀 이 선생님도 멘토 선생님도 괜찮은 분이구나 하고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경계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저 팀장님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경계심을 좀 누그러뜨리는지 경험담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웃음과 동시에 좀 필요한 거는 저의 경험으로는 좀 눈빛인 것 같아요. 눈빛이 아이들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은 웃고 있고 눈가에 주름은 있지만 내가 말하고 있으면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생각하는 눈빛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 내 말 안 듣고 있네? 딴 생각하고 있구나. 딴 생각보다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만 생각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우리가 항상 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보면 네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지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그걸 제일 많이 알아차려요. 아이들이 참 예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게 아이들은 말을 할 때 100% 진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저희가 항상 아이들한테 혼낼 때 너 어디 보고 얘기하니?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필요한 말을 할 때는 상대를 보고 이야기해요. 상대를 보고 얘기하는데 듣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멘토님들도 사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다음 할 얘기들 생각하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본인이 어떤 전문가 입장 또는 뭔가 도와주고 싶은 입장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생각해 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네요. 내가 다음에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기 전에 아이들이 가장 먼저 원하는 거는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얘기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팁은 좀 야 너 되게 그랬겠다.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가 했던 말을 멘토 선생님 입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아이한테도 내가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조금 잘못 이해했으면 아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요 라고 하면서 본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맞다면 멘토 선생님이 나를 이해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관계에 있어서 공감도 받지 못하는 관계인데 나한테 아무런 좋은 정보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이지 멘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첫걸음부터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봐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멘토이고 그런 신뢰관계를 라포라고 하거든요. 그런 라포가 쌓이면 멘토 선생님도 사실은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말 100가지 정보가 아니라 한 가지 정보라도 아이한테 맞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가 공감인 거고 그 다음이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가는 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영화라든지 뭔가 이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해보면 조금 팀장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도움이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이거 멘티와 멘토는요 뭔가 이끌어가고 뭔가 하는 것보다 같이 걸어가는 개념으로 좀 보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뭔지, 또는 멘토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어라 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보여주고 같이 한번 해볼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같이 걸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그러니까 뭐 멘토분이 예를 들어서 뭐 남자라면 그래도 좀 남자 청소년들과의 좀 대화는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좀 여자 청소년이라고 하면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 저조차도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조심한다기보다는
미리 조금 알고 가면 좋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워낙 젠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말을 하는 것조차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조심하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같은 동성의 멘토였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모델링과 네. 또 이성의 멘토였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모델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어떠한 멘토가 필요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공식처럼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 이 아이한테 필요한 멘토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접근을 해서 그것을 매칭해 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아동 청소년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예요. 저 또한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게 가장 불만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도 그 나이가 되고 저희 딸 아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아차 싶었던 거는 어른들이 진짜 들을 준비가 안 되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돼서 그래서 그때 이런 반응을 보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멘토님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들을 준비가 되고 무엇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멘토링을 할 때 슬로건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번 멘토링을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는 어떤 선언이라고 하죠. 그 슬로건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번 목표에서 뭐 어디까지 나가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의 영화감독 하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과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내 의견이 잘 전달되고 그 사람이 나의 의도를 잘 알까, 이 부분들에 대한 충돌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이 말에서 시작이 되고 말에서 끝나는 거죠. 제가 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마다 보통 어떤 사물이나 물체를 눈으로 본 다음에 그게 마음속에서 들어가는 생각들이 다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바나나가 있다 그러면 이 바나나는 요리사일 경우에 이 바나나를 보자마자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에 대한 요리 레시피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표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표상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다 다른데 이 멘토링을 할 때 멘토가 멘티의 머릿속에서 어떤 단어가 그려지는지를 미리 좀 이해하고 알아야 대화가 될 텐데 그게 안 맞으면 이해 충돌이 되는 그게 이제 최악의 멘토링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죠. 뭔가 합의될 수 있는 그림들을 생각하는 것, 이 과정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의 말을 어떻게 그러면 연습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좋으냐. 먼저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시나 수필이나 이런 부분들의 한 페이지, 어떤 한 단락을 녹음을 하면서 들어보면 좋아요. 처음에 들어보면 자기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리죠.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서 자꾸 듣다 보면 자신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빨리 해야 되는 부분에 느리게 하고 느리게 해야 되는 부분에 빨리 하고 이게 막 엉켜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사람의 경청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보통 머리에 작은 생각들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작은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크게 작용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두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면 듣고 다시 그 얘기를 재방송하듯이 얘기하고 또 그 얘기를 얘기하고 하는 식으로 되뇌이고 되새기면은 어떤 이야기에 듣는 것, 반응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징끼리 서로 주고받으면 거기에는 오류라든가 그 격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특정한 장면을 보면 이게 사랑이다 그러면 또 동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떤 상징어를 꺼내놓고 당신은 이 상징어에 어떤 그림이 생각나느냐, 어떤 그림이 생각나느냐를 보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경우를 찾으면 좋습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서로 교감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이라고 하는 문어체로 쓴 다음에 무대에서 그것을 구어체 형태로 전환시키는 이 전환 작업이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좀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MZ 세대들의 특징들이 이제 각 개인의 개성이 있지만 군중과 집단 속에서는 좀 약간 도드라지고 싶지 않은, 거기서 뭔가 자기가 주목받는 것에 부담을 좀 느끼는 학생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이 학생들 중에 이제 피칭자로 선발이 되면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그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봉합하려고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활동하는 조가 있는데 한 친구가 문제가 좀 있어요. 활동에 문제도 있고 또 적극성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한 친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이 한 친구를 조에서 떼어냅니다. 분명히 떼어내요. 왜 그러냐면 이거 5명이 다 갈 수 있는 완전한 평화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런다 그래서 또 이 한 명의 친구를 소외를 시키기가 그러진 않아요. 혼자 활동케 해요. 물론 어렵죠. 4명의 몫을 혼자 다 해서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확실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만다라트 목표 수행이라고 해서 우리 그룹이 무엇이 목표인가 하는 것을 세분화시켜요. 그래서 뭐 중심에 공모전 1등 이런 게 목표가 있으면 그 공모전 1등을 목표로 성취하기 위해서 8개 정도의 세부 목표를 정해봐요. 근데 이거는 꾸미는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들. 그럼 그 안에 보면 뭐 늦잠 자는 거,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서 행동 하나하나씩을 전부 체크해 나가면 이제 학생들하고 마음이 맞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 속에서도 끝없이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아주 소수의 그런 학생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뭐 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청년들에게 열심히 해보라는 서장훈이 있고 청년들에게 조금 쉬어가라는 김제동이 있는데 감독님은 어느 쪽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김제동에게 조금 한 표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의 특권 중에 하나는 게 노는 거예요. 놀지 못하는 청년은 노는 욕구를 나중에 풀게 돼 있어요. 청년 시절에 안 놀면 언제 놀죠? 근데 이제 그 놀이가 유흥적 놀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의 길을 찾는 놀이가 나오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청년분들에게서 이제 좀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감독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자신이 괴로운 일이 많고 실패를 많이 겪게 되고 좌절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세상에 기쁘고 아름답고 뭐 멋지고 이런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루는 다양한 감정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5욕 7정이라고 하거든요. 5가지의 욕망과 7가지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서 아름답고 추하고 또 굉장히 편하고 불편하고 빛나고 어둡고 혹은 상승하고 하강하고 그리고 또 빠르고 느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그것을 내가 어떤 태도로 지금 느끼느냐 그 느낌을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느끼는 걸 그대로 솔직히 그러면서 공감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거기서 나하고 공감이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면 그때부터가 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수록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청년기를 기준으로 청년기가 아동기와 노년기와 다른 점은 뭘까요? 끝없이 실패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동기에는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보호자가 있고요. 노년기에는 이미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결과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영유하게 되는데 청년기는 사실은 그림이 안 나와요. 미래의 그림이 완전히 그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왼쪽 길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길로 가다가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청년기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너무 확고부동하게 그리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경직되는 거죠.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바람의 연처럼 느껴지면 바람에 맡기면 되는데 그 바람에 역행하려고 그러고 뭐 억지로 올리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결국 실이 끊어지는 것처럼 저는 청년기 자체는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끼는 건 뭐냐면 불안 속에서 성취를 물질적인 걸로 좀 가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특정한 스마트폰에 우리는 열광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광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내가 불안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좀 탈피하면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이 좀 넓어질 것 같긴 합니다. 단계별로 서로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 멘토가 청년 멘티에게 다가갈 수 있는 첫걸음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스갯소리 같이 시작을 하자면요. 멘토가 멘티를 잘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먹는 걸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관계는 잘 좋은 걸 마시고 재밌게 또 관계가 유지되고 하는 어떤 즐거움의 연속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교육처럼 나가고 경직돼 있고 굉장히 거기에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되게 멘티 입장에서는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죠. 나 때는 이거는 정말 금기어인 것 같고요. 저도 그런 편인데 제가 이제 아저씨니까 그런 편인데 아재 개그 같은 거를 한마디씩 툭툭툭툭 던지면서 일부러 좀 릴렉스해지게 하는 이 관계 속에 이제 진지하게 나가는 게 그렇게 하면은 좀 나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 같긴 합니다. 청년들하고 제가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49%고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51%는 돼요. 제가 더 중심이죠. 어떤 희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멘토링을 왜 하는가, 내가 어떤 멘토가 되는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저 가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멘토로서 특정 분야에 먼저 경험을 했고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 정보를 나눠주는 것처럼으로 멘토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럼 이제 되묻고 싶은 게 그러면 지식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면 걸어다니는 지식 백과인 거에 머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미가 없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인생의 우연성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게 멘토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인간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멘토링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가장 좋은 멘토링은요, 앉아가지고 어떤 서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멘토와 멘티가 어떤 현장, 어떤 사람, 어떤 배경으로 가서 같이 호흡하는 라이브한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어떤 면에서는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실을 빨리 파악하는 게 그분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임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죄책감과 무게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덜어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경력 보유 여성 중에서도 그렇고 경력이 이제 아예 재취업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여성들을 이제 비교가 아니라 같이 봤을 때 아이를 누가 더 잘 키웠냐라는 부분이 아이와 오랫동안 같이 있느냐라는 거에 비례해서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하게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하고 아이를 바라봐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같이 있어서 그걸로 아이도 엄마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해요. 네,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마 인생에서 중요한지 그것을 좀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하고 단 2시간만이라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회사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 또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여성들을 멘토하는 분들께도
일을 하는 여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키울 아이가 그리는 미래상이 될 수 있다. 집에서 놀고 있진 않죠. 절대 전업주부들이 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이 얼마나 많고 힘든데요. 그 노동도 소중하지만 사회적 노동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사노동을 하더라도 그 노동에 있어서 엄마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사노동을 할 수 있죠. 그것의 의미가 본인이 확실하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사회적 노동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사회적 노동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데 가사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좌절감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경력보유 여성들이 굉장히 흔하게 마주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의 자신감이 너무 출중하셔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본인의 상태가 어떤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떤 면에서는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실을 빨리 파악하는 게 그분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연령에서 갖고 있는 자격증 또는 갖고 있는 어떤 커리어 그 상황에서 갈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말씀을 해서 선생님이 갈 수 있는 수준의 기업들은 이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여기서 살릴 수 있는 경력은 이런 정도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꺾는 게 될 수도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너무 자신감이 없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게 좋은 직장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 계속적으로 자신감이 없으셔서 더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공부하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진 분들은 오히려 실무 경력을 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취업하시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서 이미 멘토가 봤을 때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빨리 취업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감을 북돋아 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멘토링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감을 북돋아 줄 때는 사실 인간주의적이나 비지시적 상담이 좋을 거고요. 직면하게 할 때는 지시적 상담으로 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 60대의 어떤 멘토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선배라든지 이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20, 30대에게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온 경력 보유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옳은 것이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토론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 30대나 경력 보유 여성도 무조건적으로 저건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봐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토론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건 강요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사실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더 좋겠고요. 예를 들어 직업 상담이라고 그러면 직업과 관계된 이야기, 그 자기 적성이라고 하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부분에 나는 관심이 많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못 살렸어요. 뭐 이런 얘기도 좋으니까 그런 능력과 재능 또는 진로와 적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살아온 이야기로 쭉 하시라고 하고 또 경력이 이제 그 육아나 뭐 임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 동안에 본인이 생각하셨던 게 있을 거예요. 아, 나 다시 사회에 나가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배운 것들, 근데 배우다가 아, 난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신 중인 여성분들도 상담을 많이 오시나요? 근데 임신 중인 여성분들이 직장을 새롭게 구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임신 중인 여성이 직장을 구하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네, 출산 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을 이제 옮기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임신하신 여성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몇몇 분들은 커리어에 있어서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이해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사회를 지탱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아이를 네. 낳는다는 거는. 그런데 그 이제 당장 내일이 더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임신하신 여성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만약에 멘토링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풀어낼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육아에 참여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 욕을 하고 싶다면 남편 욕을 들어주는 걸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게 하는 거. 커리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 네네. 일단 아이에 대한 육아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먼저일 것 같아요. 산후우울증으로 어떻게든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막 방법을 찾다가 멘토, 멘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어떤 점을 좀 생각하고 임하면 좋을까요? 산후우울증도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문제인데 이제 지금 관심을 또 갖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울증 문제는 사실은 그 정도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진전이 되신 분을 멘토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문 기관에 연계를 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멘토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멘토 자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부분은 뭔가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빨리 그 상황을 그쵸. 인정하고 네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죠? 네,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본인이 전문가라고 불을 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네, 지날수록 힘들어지는데. 순간적으로 불이 확 번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럼 빨리 119에 전화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경력 보유 여성들이 보통 이제 그 직업을 구하는 거 말고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멘토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멘토 입장에서 이분들과 상담을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멘토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막 써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예전에는 참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 라든지 아니면 그 직장에서 굉장히 인정받았었지 라든지 뭐 아니면은 꼭 직업과 관계되지 않은 이야기도 괜찮죠.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후에 커리어를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임금 같은 수입보다도 이전의 경력을 얼마큼 내가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멘토 분들께서 감안하셔서 이제 과거 경력이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이제 조리사였어요. 그 다시 이제 조리사로 취업을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분이 직업 상담사 공부를 하셔서 직업 상담사가 되셔서 조리 쪽에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본인이 이전에 전문을 했던 살려주셨네. 네, 경력을 살려서 또 다른 전문직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멘토께서 이제 멘티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신 분들은 먼저 입을 열기가 참 힘들어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물어봐 주길 기다리고 자기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봐 주시고 기다려 주면은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어떤 아이를 만나든지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안녕하세요. 저는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김승혜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은 또래관계가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에 또래관계로부터 공격당하고 배제당하는 굉장히 아픈 경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심리정서적으로 굉장히 상처가 깊어서 피해 학생들의 그 어려움들을 얼마나 제대로 바라보고 또 그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가, 이게 어쩌면 피해 학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상대방은 장난이라고 하고 오해였다라고 핑계만 대는데 마치 이게 뭐가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처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대화는 단순히 언어나 말이 아니라 관계 맺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화 자체가 정말 진실되거나 또는 깊어지거나 서로 굉장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관계가 잘 형성되고 맺어지느냐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아이들이 말하는 걸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 그래서 어떠한 판단도 안 하고요. 근데 대개는 어떤 짜여진 교육이나 이 프로그램 안에서 시간이라는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하지만 특히나 이 폭력 피해는 사람한테 이 관계로부터 이 당한 상처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안 서고 신뢰가 없는 경우는 훨씬 더 어렵다라는 이것들을 먼저 전제해 두고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어떠한 판단도 없이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위로하시고 충분히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면 사실 그 자체가 그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의 치유이고 또 회복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이제 많이 들으셨던 단어가 공감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래서 도대체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감이라는 언어의 어원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서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서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만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청소년들을 만날 때는요, 무조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태도를, 난노잉 포지션을 갖는 게 제 특기입니다. 선생님은 너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실 네가 지금 속해 있는 중학교 문화, 초등학교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그래서 네가 선생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잘 배우고 들을게.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생각보다 신나해요. 뭔가 항상 내가 배움을 받거나 가르침을 당하거나 이런 입장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무것도 모른대. 웃기네. 근데 선생님이 내 얘기를 좀 들어주네. 사실 이렇게 마음을 좀 여는 스킬로 저는 선생님이 잘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네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들을 항상 처음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어색하고 낯선 이 청소년 멘티들을 만나셨을 때 한번 활용해 보시고 선생님은 아직 너희들에 대해서 모르고 또 너희의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데 알려주면 선생님이 되게 고맙게 배워볼게. 라고 하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매 상담이나 교육을 할 때 그날 또는 그 주에 일어났던 학교폭력이나 관련된 그 사건이나 언론 보도들을 다 찾아봅니다. 저는 매일매일 루틴이 그거를 찾아보고 다 보는 게 내가 현재 만나는 청소년들이 현재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의뢰됐을 때 아이들의 특성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의 연령에 맞춰서 그 연령들이 좋아하는 간단한 간식이나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교구들을 준비합니다. 저는 일단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 상담이나 교육이나 멘토링을 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 연령의 어른들이 이 학교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상담이나 교육의 어떤 특정 부분의 전문성도 중요한데 이 학교 폭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정 사건이고 이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선입견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때는 저런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폭력이 아니었는데 이 정도는 항상 학교 다니면 발생하는 일 아니야? 이거는 친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신뢰를 쌓기도 대화를 열기도 또 관계를 맺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 올해 아이들을 공동체 속에나 또는 집단 속에서 만나시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경험하고 올 수도 있지만 또 이 공동체나 집단 안에서 생기는 역동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멘토분들이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멘토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한 아이의 편을 들거나 또 멘토가 본 그 표면적인 상황으로 성급하게 응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이 아이들의 그 멘티들이 집단일 경우에 갈등 상황으로 번진다면 일단은 잠깐 멈추시고요. 그 대상자들을 따로 빼서 간단히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있으면 서로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얘기하신 다음에 같이 합류를 하시든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직원분이나 다른 의뢰처에게 말씀하셔서 잠깐 분리하시거나 멈추시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멘토링을 하시는 그 중간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학교폭력 특히 피해 때문에. 그러면 억지로 자꾸 참여하려고 끌어오시지 않고요. 그냥 그 있는 자체를 조금 존중해 주시되 쉬는 시간 같을 때 관심은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성향이 정말 좀 소심해서 상식선에서 괜찮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그 상황을 이끌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그 많은 그 학교폭력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하는 말 중에서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더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사실 비슷한 이유거든요. 내가 맨 처음에 그 어려움을 고백했는데 또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야, 너 뭐 그거 갖고 그러니? 그다음에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그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데 왜 너만 그러니? 뭐 이런 정말 별거 아니고 툭 내뱉은 말. 그다음에 이런 말들이 훨씬 더 상처가 돼서 어떤 친구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말보다 더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유념을 해주시되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일단 멈추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상황을 보시고 사실 멘토링을 하면서 마음이 바쁘시거든요. 프로그램 하셔야 되고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멈춰야겠다. 이 상황 잠깐 멈춰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바라본다. 그때 판단하실 게 지금은 약간 분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개입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조금 전환을 하고 뭐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하던 활동을 좀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비롯된 어떤 상황이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섣불리 들어가는 건 좀 네. 지양해야 되겠네요.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장 이 뭐 학교도 그렇고 이런 기관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아이들이 굉장히 알레르기처럼 거부하는 게 갑자기 선생님이 개입했는데 그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무슨 일 있었어? 그래? 그럼 서로 화해해. 괜찮지? 이렇게 접근하는 걸 가장 아이들 말로 극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이들의 생각이나 상황을 하나도 들어보지 않은 채로 그냥 어른들의 시각으로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 되게 위험하다. 아이들의 상황을 꼭 바라봐 주셔라.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멘토링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1대1 상황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1대 다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룹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피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말을 꺼내기가 네.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이제 피해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이 모인 집단을 멘토링 하시게 된다면 일단 그 집단을 구성하신 그 담당자분께 아이들이 본인들이 이걸 왜 하는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기관에서도 너희들 좋은 프로그램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고 온 건지 아니면 혹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조금 뭐 치유하거나 회복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해줄 거야.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고 아이들에게 안내했는지를 같이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긴 절대로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그런데 만약에 이 집단 자체가
학교 폭력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된 채로 그냥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해보는 거다라고 안내가 됐다고 하면 사실은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면 안 되죠. 하지만 멘토분께서는 마음속으로 혼자 이 아이들이 학교 폭력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라면 멘토링 프로그램도 조금 더 관계를 회복하거나 또는 사람을 좀 신뢰하거나 또는 아이들끼리 서로 좀 이렇게 관계를 맺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가야겠구나. 이런 사전 준비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뭐 멘토들이 처음에 앉았을 때 이 분위기를 좀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님도 혹시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못하는 것도 같이 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그냥 저의 노하우인 게 아이가 같이 산책하고 싶다면 사실 움직이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산책을 하거나 이제 집단일 경우에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억지로 시키면 오히려 더 아이스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재밌게 해주는 것도 좋아할 수 있는데 이 집단에 저는 사실 학교폭력 관련된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다른 일반 집단에 비해 그런 것들을 좀 적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또 이게 이렇게 내가 너희들 얘기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차라리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저는 공간을 잘 구성해요. 네, 여기 왔을 때 되게 딱딱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환영하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좀 써놓기도 한다든지 이 친구들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섣불리 접근했다가 오히려 아이들이 딱 이 집단이나 교육에 대해서 여기 또 힘든 곳이네 할 수도 있어서 되게 조심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특수하게 한 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집단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다른 데선 진짜 인기 많았는데 여기는 애들이 이게 안 되네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건 선생님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조금 준비가 되고 나서 중간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주신 내용들 잘 정리해서 멘토님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링 자체가 저는 멘티의 속도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맞춰주는 게 이 아이가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지금 힘든지 그렇다면 굉장히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정말 그 아이를 관찰하시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나타나는 부분을 통해서 칭찬해 주세요.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게 학교폭력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로 왜 니는 엄마는 젊은 나이에 미혼모가 됐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이 아이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정 사랑의 황은숙 회장입니다. 보통 한부모 가정 하면 한부모 가정이 그 한이 부모가 한 명이니까 한부모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 가정의 한은 부모가 한 명이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라기보다는 한부모 가정이 한자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은 보통 크다, 가득한, 한창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1998년 정도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전에 편부모 가정이라고 불렀던 용어를 한부모 가정으로 대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부모 가정은 한쪽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느 가정 못지않게 온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다 라는 의미에서 한부모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이혼가정, 타별, 미혼모 별것뿐만 아니라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으로도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유형은 혼인별로 또는 양육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혼인 상태별로 보면 이혼 가정, 사별 가정, 미혼모부 가정, 별거 가정으로 나누고요. 양육자별로 볼 때에 모자 가정, 부자 가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별거 가정, 유배우 가정이 있는데 이제 장기 입원을 했거나 그 형무소 같은 그런 곳에 계실 때에 부부가 떨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유배우 가정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육자별로 분류에서는 모자 가정, 부자 가정뿐만 아니라 조성 가정도 포함이 되는데요. 조성 가정은 원래의 의미는 부모가 안 계셔서 그 조부모가 조손자녀를 이제 돌보는 그런 형태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조성 가정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또는 사별했거나 또는 재혼으로 인한 그런 분리로 인해서 조성 가정이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4대 고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고 한부모 가정 아동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심리적인 문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거나 미혼모가 됐을 때, 내가 사별을 했을 때 그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울감, 상실감, 분노감, 좌절감, 열등감, 다양한 부적 정서를 갖게 됩니다. 그런 정서를 갖고 있으면 어떤 행동이, 태도가 좋은 쪽보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표출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뭔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기보다 얼마나 힘들면 지금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런 모습을 보일까 하고 이해하는 것이 멘토링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때로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이제 빈곤에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다는 걸 이제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혼한 사람은 자신은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은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혼이 우리 사회는 자녀에게 그 피해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혼했어? 왜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도 적잖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내가 아이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근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의 그 이혼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자녀도 그런 현실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멘토의 어떤 역할들이 주어진다면 이 상황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네 번째 고충이 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적인 편견입니다. 가장 큰 복지는 사회적인 편견이 사라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존중받는다면 정말 이혼을 했어도 내가 미혼모가 됐어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편견이 사라져서 모두 다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멘티를 만날 때 처음에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분이 내가 멘토링을 잘해서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분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변화를 분명히 목격하게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머지않아 정말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한부모를 만나게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내가 믿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될 것 같아. 그리고 책임감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 없는 멘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멘토인데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미혼모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내가 말로 왜 니네 엄마는 젊은 나이에 미혼모가 됐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이 아이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혼한 한부모들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상담이나 멘토를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서 더
진전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다른 그 무엇보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벗어 던지고 한부모 가정을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그 효과적인 멘토의 그 방법이라고 하면 실은 동질감이에요.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가 돼서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눠도 서로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족 간의 삶의 질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진짜 정상 가정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부모 가정은 가난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거든요. 교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만났지만 나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나는 미혼모 가정이 아니지만 나는 일반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을 보면 너희들이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멘토 입장에서는 이 멘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주된 주제가 나오지 않으면 멘토 입장에서는 조금 조바심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멘토를 하지만 그렇다고 한부모 가정 이야기를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우리의 작업 속에서 그 아이 한부모 가정 아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 아동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주로 이제 미술 치료적인 접근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도구를 통한 작업실을 통한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가 느끼는 가족에 대한 인상은 이 서로 소통하고 있는 형제. 엄마는 일찍 회사 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데 내가 집에서 만나는 건 내 동생, 내 뭐 오빠 이런 형제잖아요. 그것이 얘한테는 가족일 수 있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림에 철수하고 영인이 있는데 엄마는 없는 것 같아. 엄마는 어딘 가신 거야?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잖아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도구를 통한 접근 이런 것들이 더 수월할 수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 멘티들의 이야기를 좀 주로 듣는 건데 그게 조금 힘들 경우에는 어쨌거나 뭐 도구라든지 어떤 다른 방식들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네요. 이 아이가 낯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지 않죠. 처음에는 이런 작업으로 납부를 형성해서 서로의 신뢰감이 형성됐을 때 그 아이가 실은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요. 그래서 저 어디서 살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부모님 이혼하셨어? 너 아빠 만나? 너 엄마하고 사니까 좋아? 엄마가 때리지 않았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요즘 힘든 거 없어? 요즘 뭐가 좋아? 학교 생활은 어때? 하면서 그러면 걔가 이제 한부모 관련되지 않은 건 대답을 하거든요. 저 오늘 속상했어요. 동생이 괴롭혀서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그래 네가 이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네가 이렇게 동생하고 계속 같이 있는 이 상황인 것 같은데 엄마는 그러면 이때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접근을 해야지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한부모 가정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이 애는 더 도망가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멘토 입장에서 멘토랑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알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멘토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비상 버튼 이 상황에서 자기의 능력치를 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담에서도 슈퍼비전 받잖아요. 멘토가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의 역량을 벗어나는 멘티를 만날 수 있어요. 그건 그 멘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그 아이가 정말 전문가도 다루기 힘들 정도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 아이를 잘 돌볼 만한 다른 멘토와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슈퍼비전을 통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더 높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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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정말 내가 편견이 있다, 편견이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이걸 알려면 내가 내 자녀가 이혼모나 그 이혼이나 미혼모가 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내가 그래도 그냥 지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편견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부모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만나 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멘토가 돼서 이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멘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너희 나라보에서 받는 것보다는 많이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영관이라고 합니다. 여러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법률 지원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센터 구성원들 중에 변호사들도 있고 법률 전문가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이주민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거나 소송을 지원받거나 하는 것들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제일 이제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의사소통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 같은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교육들을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주민들이 최근에 이제 많아지면서 외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가 선입견 이런 것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다문화 인권 교육 혹은 이주 인권 교육 이렇게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좀 줄일 수 있는 교육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도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좀 바꾸기 위한 활동들, 국회나 전문가 토론회나 이런 것들 참여하고 있고요. 통역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 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익숙할 수는 있지만 총무나 회계 업무를 하거나 기획 업무를 하시는 분들, 또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 그 중에는 외국인을 만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처음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 혹은 이 사람이 왜 한국에 오게 됐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좀 있죠.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 회의를 할 때 이 도움을 같이 주고받는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좋았으면 괜찮았겠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 같은 것들을 이제 받을 때가 있고 그런 걸 좀 같이 많이 공유하는 편입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나 다쳐서 오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월급을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너희 나라보에서 받는 것보다는 많이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과 대화하는 방법이 좀 서툴 수 있고 그렇거든요. 예의 바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집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줬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감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조심하는 편이죠. 좋은 의도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혼인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 결혼을 해서 와 있는 이제 다문화 가족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한국으로 결혼을 하러 와서 집안일, 아이들을 잘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기 위한 하거나 아니면 뭔가 넌 아직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뭘 가르쳐 줄게. 이런 과정, 그런 것들이 물론 그 안에는 이 사람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더 뭐 능력도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당사자들을 되게 위축시키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 지금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뭐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요즘에 뭘 제일 많이 고민하는지, 뭐가 제일 고민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 고향에 가본 지 얼마나 됐냐, 당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고 혼이주 여성들도 그렇고 한국에 살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도 보고 싶고 친척들도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뭐 간지는 얼마나 됐냐, 어디 사냐, 거기에는 뭐가 좋냐,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서 뭔가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먼저 하는 편이고요. 여러모로 쓸모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뭐 이렇게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오셨던 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나라 이야기도 하고 했던 이야기는 다른 같은 나라 국적의 이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금방 친해지기도 하고 약간 거부감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할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이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주제들을 좀 물어보는 것들이 초기에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모여 있거나 뭔가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할 때 그냥 뭔가 다 같이 모여서 놀아보자라든가 다 같이 모여서 뭔가 해보자 이런 것들은 잘 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자기들끼리도 그렇고 나라와 국적이 다른 이주민들끼리는 서로 소통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이주민들이 되게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게 내가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던가 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인정받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 나라별로 이렇게 팀장 이런 것들 다 정해주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도 뭐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롤을 정해주면 그 안에서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하거든요. 이주민들 교육하고 뭐 만나고 하는 과정들에서는 이제 그렇게 역할들을 정확하게 좀 정해주고 이제 당신이 이 공간 내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들을 줄 때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센터장님, 그러면은 센터 운영하시면서 진짜 많은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세요? 어디 만나보셨나요? 일단 뭐 아시아권은 거의 대부분 다 뭐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미얀마 등등등 뭐 그리고 요즘에는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수단, 뭐 고트리부아르, 뭐 손 들어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저희가 재작년인가 저희 이제 센터 10주년 맞아가지고 쭉 정리했는데 52개 국가, 와, 52개 국가 상달했어요. 한 번도 이주민이랑 대화를 해보시지 않은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 네. 비경험자분이 이주민에 대한 어떤 멘토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죠. 특히 우리가 이제 멘토라고 하면 좀 사회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50대 이상의. 그런 분들한테 이주민은 경험하지 못한 집단일 수 있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50대 중에 해외 생활을 좀 하셨다거나 자기가 외국인이 돼본 사람들은 훨씬 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거나 또 이주민을 지금처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라고 하면 어려움이 좀 많으실 거예요.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큰데 그 생각을 좀 지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뭐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 어려운 것들을 상담하려고 하면 이 사람을 존중하고 자존감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주민들 상담할 때 제일 안 좋은 결론이 그래도 네 나라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 이런 결론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적 차이도 있는데 뭔가 나름대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좀 할 것 같아요. 그 네네네.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뭔가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이드를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물론 저는 이제 상담하러 갈 때나 뭐 주변에 뭐 교육 같은 걸 가더라도 자기 멘토 출신 나라의 인사말 정도는 연습해보고 들어가고 요즘엔 인터넷에서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뭐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듣는 순간 이제 멘토들도 멘티들도 이 멘토가 나에 대한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성의가 싶어 있구나. 하는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고요. 다만 이 외국인들은 한국에 살면서 아마 외국인들 중에 멘티로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할 것 같아요. 왜냐면 멘토, 멘티 프로그램 같은 걸 신청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 정착하는데 느끼는 어려움들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선입견을 갖고 대하거나 되게 특수한 사람처럼 대한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대신 좀 편안하게 좀 가벼운 주제들로 좀 자주 대화하는 거. 정말 막 어려운 막 이런 것들보다는 가벼운 주제들로 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신뢰관계를 좀 쌓아가는 거 이런 게 좀 더 필요해요. 제가 뭐 이주민 센터에 어떤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뭐 참여를 해서 뭐 이게 너무 친구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다가가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좀 뭔가 관심과 배려가 있어서 참여해보고 싶은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예. 사실 그러니까 저희 단체 이름도 친구인 이유가 사실 멘토 멘티 프로그램 혹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한테는 친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막 다치고 막 팔이 잘리고 뭐 이런 외국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면서 생각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람이 외국인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똑같을 거거든요. 외국인들도 결혼을 해서 온 이주민들 같은 경우도 아이를 키우는데 그냥 엄마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할 그런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뭔가 힘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마음만 있다면 뭐 이주민들 그런 목적으로 이주민들을 만나는 게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주민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저희 같은 센터나 이주민들 지원하는 기관들에서는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가볍게는 자원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센터장님 모시고 정말 몰랐던 세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 진짜 잘 정리해서 멘토링 하시는 분들께 더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말이 좀 서툴더라도 정확하게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들어주는 거죠. 잘 듣지 않고 대략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너는 이런 게 필요하겠어.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막 나열하거나 다 이거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야 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스스로를 좀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스스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울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따뜻한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가니 그분들도 나한테 이렇게 와서 우리가 스며들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나눔 교실 김영미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멘토 김성자입니다. 저는 한 25년 정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경험과 또 학부모 상담에서 얻었던 경험들이 저희 멘토링 활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저는 용인시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17년차 하고 있고요. 또 습 체험 강사 하고 있고 또 용인문화재단에서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 라고 하는 용인시에 살면서 소외되지 않는 문화 혜택을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올해 8년차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고 또 반은 또 두려움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 줄 모르고 일방적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다가 내가 하는 거는 진짜 힐링 타임을 내가 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충분히 무언가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역아동센터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해줄 게 너무 많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멘토링 현장에 갔는데 제가 주고 싶은 것들을 원하지 않는 현장의 분위기,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달했을 때 저 사람이 너무 좋아할 거야,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저의 막연한 기준이 멘토링 하면서 이제 일순간에 무너졌죠. 제가 느낀 거는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 있어야 되는구나.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인생나는 멘토 교실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를 갔는데 모든 애들이 공예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4명 중에 한 애가 책 보는 것만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영어 예를 들면 12자에 지금 큰바늘이 가 있는데 6자에 갈 때까지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면 8자에 갈 때까지는 네 맘대로 해도 돼. 선생님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책 읽어도 돼.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거든요. 애가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기억하는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날은 멘티님들 제가 너무 속상해서 지금 털지 못하는 게 있는데 오늘 이 얘기 제가 좀 먼저 해볼 테니 조언 좀 부탁드려요. 이러고 그 얘기 지금처럼 했어요. 했더니 자기 뭐 병원에서 잘린 얘기, 남편한테 되게 싸워서 혼난 얘기, 시어머니랑 싸워서 안 보는 이거 하면서 우리가 서로 울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따뜻한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가니 그분들도 나한테 이렇게 와서 우리가 스며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멘토링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배운 거는요, 솔직함입니다. 나의 어떤 부분들을 멘토링하러 온 사람에게 털어놓는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 아동 대상자들이 저에게 너무나 자기를 아름답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은 그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특히 아동 대상자들, 멘티들한테 제가 배웠죠. 저도 좀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이라서 속도도 좀 늦추고 방향성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꽃과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콘텐츠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도구의 사용법을 모르고 있었어요. 원예치료를 배웠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인생나눔 교실에서 저의 활동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한 거죠. 제가 저의 콘텐츠의 중요한 포인트, 또 중요한 의미, 그리고 제가 꼭 지켜야 될 본질들을 이 교육을 통해서 제가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쉼하시는 마음으로 좀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이런 노하우, 이런 삶, 이런 인생을 조금 멘티들을 만나서 이걸 다 나누고 소통을 해서 우리가 활력 있는 그런 인생을 가면 어떨까요? 파이팅! 우리가 여지껏 잘 해내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시간을 보내왔다면 인생나눔 멘토링에서 우리 멘토는 그런 욕심은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동안 멘토님이 만나시지 못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기대하시고 자기 자신의 고요함을 잘 드러내 주시고 또 우리 멘티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오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인터뷰할 수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멘토가 어떻게 멘토링을 하는지 본 적은 그거는 이제 제도가 있어요. 네. 제가 만약에 김성재 멘토님의 멘토링이 궁금하다 네. 그러면은 참관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써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5명의 멘티가 공통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멘토링의 이야기를 나눌 때 키포인트는 네. 나의 아픔만 뭔가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네. 멘티분들에게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죠. 나의 기쁨은 여기서 일어나는데 저 사람은 이곳에서 기쁨이 일어나는가를 서로 이렇게 대화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 멘토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룹 멘토링의 키워드는 네. 소통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희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멘티들하고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죠. 본인이 어떤 멘토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이 하죠.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튜터님이 훌륭하셨는데 네. 내 인생곡 발표하는 시간? 예, 그래가지고 식으로. 그래서 돌아가면서 내 인생곡은 뭐야?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시켜주고 또 어느 때는 나의 시간 타임테이블 만들기. 그래서 네. 10대부터 이제 50대까지 가장 행복했던 일, 네. 가장 슬펐던 일을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키워드를 적으면은 저희가 질문을 하죠. 선생님의 그 10대의 그 키워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 하나만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조에서는 그 활동이 굉장히 멘토들끼리 서로 친밀해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럼 인생 나눔 사업을 봤을 때 이제 비중이 멘티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멘토들의 정말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짜져 있는 상황이시네요. 그 40대 초반 아기 키우는 엄마들한테 지난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했더니 싸운 얘기가 주로 있었고 상처받은 얘기가 주로 있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가 같은 세대를 살고 같은 고통을 안고 사는구나 이런 걸 서로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성재 멘토님,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최고의 수혜자는 저인 것 같지 않아요? 우리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가 제가 이제 그 멘토링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그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이게 현장에서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50대 이후에 이 세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은퇴를 앞둔 그 세대를 위해서 사회와 잘 융합해서 행복하고 또 의미 있게 보내시라고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멘토님들한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면 네. 조금 도움이 될까요? 내가 만약에 상담 전문가다 그러면은 그 한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거 정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멘토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멘토링 가이드북에 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비하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좋은 정보를 좀 드리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만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 하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제 여기 집중을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그 친구가 망가뜨려 놓고 다른 아이들하고만 멘토링을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튜터 선생님이 이렇게 모니터링 하러 오셨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가면서 그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우야, 지난주에 예쁜 선생님 오셨었잖아. 그 선생님 시험 보는 거였거든. 몇 점일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50점. 그래서 제가 65점인데 합격하려면 70점이어야 다음에 혹시 또 그분이 오시면 우리 70점만 받게 해줘. 이랬더니 그다음부터 너무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넘겨서 복지사님이랑 다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동 대상자들 만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첫 번째 원인은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
이것이 작동해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걸 내 방식대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려움이 증폭이 되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10개 중에서 9개가 부정적인 측면인데 한 가지가 딱 긍정성이 보이면 그 점에 포커스를 주고 오늘 그 부분 너무 훌륭하다. 긍정성에다 집중해 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멘토링 할 때 좋은 시그널을 주는 장치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저 자신 없어서 안 할래요. 막 이런 편이었는데 제가 한번 해보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제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긍정적 마인드로 그 멘티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자기 나름의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비교급도 없고 최상급도 없습니다. 그냥 원급만 있어요. 그냥 현장에 우리 멘티들이 계신 곳에 가시면 우리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백지장 같은 순수한 손백색의 마음으로 좀 두근두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